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이 사연을 적는 지금도 허탈해서 정말 말도 안 나오네요.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이제 결혼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아내랑 고향 내려가는 걸로 크게 싸우게 되었네요. 결혼 첫 해에는 별말 없었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다들 알다시피 명절이라고 어디 고향 내려가는 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다녀올 사람들은 다 다녀간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 부부는 처가에만 갔습니다. 아무래도 제 본가가 굉장히 멀리 있다 보니 거리적으로 부담도 되고 그 먼 거리를 휴게소도 들리지 않고 운전해서 갈 엄두도 나질 않고 기차 같은 거 타고 갈 생각은 더더욱 꿈도 꾸지 못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오랜만에 아들 얼굴 좀 보자시면서 보고 싶다고 당신들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오라고 했는데 아내가 미쳤다고 하면서 거길 어떻게 가냐고 반대를 했어요. 상황이 상황이니 저도 이해가 돼서 좀 잠잠해지면 뵙자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당신들이 직접 올라오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기차며 기차역이며 그 사람들 바글바글한 곳에서 어떻게 오시냐고 오지 말라고 하라는데 솔직히 좀 섭섭하기도 했어요. 저도 계속 출근을 하고 다니고 특히 제 회사가 강남이라서 이미 저도 지하철역에서부터 회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는데 무슨 큰일이 있었던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아내가 너무 시부모라고 거리두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가는 서울에 있어서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명절이 아니더라도 처가에는 자주 방문을 했었거든요. 아내도 낮에는 뭐 아파트 단지에 사는 누구 언니, 동생 누구 하면서 매일같이 밖으로 나가 놀고 그러는데 당장 본가에서 부모님이 오시는 건 안 되고 자기나 저나 나갔다 오는 건 된다고 하는 게 섭섭할 수밖에요. 아무튼 그렇게 벼르고 벼르다가 올 설날에는 한번 찾아뵙겠거니 했는데 올 초에도 변종이다 뭐다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본가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해주신다고 아주 벼르고들 있었는데 변종 때문에 그마저도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방역수칙은 점점 완화되고 있는데 어버이날은 하루밖에 안 되는데 그 먼 곳까지 어떻게 가냐며 반대를 하고 지난 3년 가까이 시댁에는 한 번도 발길한 적 없었고 처가에는 나 없이도 다녀오고 뻔질나게 들락날락했는데 3년 만에 하루도 포기 못하는 아내가 야속하기만 했었습니다. 뭐 결국 이런 신세한탄을 해도 아직도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 제가 정신 나간 놈이고 아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크게 말은 하지 않았지요. 아이도 어리기 때문에 아내가 조심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가 가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추석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들도 이제 검사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고 하는데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도 괜찮은데 공항은 괜찮고 기차역은 안 괜찮고 따질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아니면 차 끌고 가는 방법도 있고 휴게소 한번 들렀다 오면 되는 건데 말입니다. 제가 회사가 이번에 직원들을 배려해줘서 재량휴일로 화요일부터 연휴를 줬어요. 그래서 연휴도 길어졌는데 아내한테 이번에는 본가 좀 내려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다 보니 딱히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온 얼굴 표정부터 썩어버리더군요. 자기가 거길 왜 가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2번 다녀온 게 전부고 자그만치 3년이라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뵌 건데 그거면 됐지.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저도 큰 소리를 치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내가 가기 싫었던 게 안전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도 아내는 기어이 갈 거면 네 혼자 가라고 소리를 치더이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저 혼자서 가라나요. 그러면서 뭐 아파트 단지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인지 몇 초 사는 누구네는 연휴에 시부모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을 간다더라. 몇 초에 사는 누구 언니는 해외까지는 아니어도 제주도에 펜션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연휴 기간 내내 부부끼리 오붓하게 푹 쉬고 온다더라 하면서 저보고는 어디 강원도나 가평 같은 데 가는 것도 어렵냐면서 고작 데려간다는 곳이 시댁이냐고 하면서 같이 다니는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어디 살겠냐고 하면서 입에 아주 개거품을 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확 열이 받으니까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서 집에 더 있다간 정말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그냥 그 길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연찮게 주머니에 차키도 있고 지갑도 있고 핸드폰까지 다 가지고 있겠다. 뭘 꼭 아내랑 같이 가야겠냐는 생각도 들고 아내 말 맞다 나 저러고 있는 거 데려가서 얼마나 좋은 꼴 보겠나 싶고 싸우는 걸로 끝나면 다행이겠지 싶어서 차 안에서 화를 삭히고 있다가 그냥 그 길로 차를 출발시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목요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저희 회사는 화요일부터 쉬는 날이다 보니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차도 덜 막히고
혼자 뻥 뚫린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으니 차올라 있던 화도 점점 식어버리고 아내 두고 혼자서 떠나버린 귀성길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기까지 하니 차라리 잘한 결정이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웃긴 건 고향까지 운전하며 내려간 5시간 동안 아내한테서는 미안하다는 말도 어디냐는 말도 제 걱정조차도 단 한마디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 아내도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이었어요. 오죽 마음이 편안했으면 평소라면 화장실 한번 들렀다 가도 이상할 게 없었을 텐데 화장실 생각도 나지 않아서 휴게소도 그냥 지나쳐서 논스톱으로 고향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얼굴 보기 힘들었던 첫째가 말도 없이 고향집에 내려오니 부모님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괜히 싸우고 왔다 해봐야 내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다 보니 그냥 저 혼자 놀래켜주려고 먼저 차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명절 당일날 되면 기차 타고 따로 오기로 했다고 대충 둘러대니 부모님도 잘 됐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때 일은 그때 돼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님 댁에 오니 할 것도 없더라고요. 제 형제들도 아직 명절 연휴가 아니다 보니 오려면 며칠은 더 있어야 하고 부모님도 막상 제 얼굴을 보니 좋았지만 안부 묻는 거야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날 일이고 저녁 식사 먹고 나니 부모님은 원래부터 일찍 주무시고 새벽잠이 없으신 분들이다 보니 피곤하다고 주무시러 들어가셨고요. 저도 딱히 할 게 없으니 잠이나 일찍 자야겠다 싶어서 자리에 누웠는데 막상 자리에 누우니 운전하면서 쌓였던 피로도 안 느껴지고 집 나온 지도 이제 12시간이 넘어가는데 연락 한 번 없는 아내 생각을 하니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니 오던 잠도 달아나서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밤 산책이나 하다 보면 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 준비하는 동안은 다시 고향집에 내려와서 지냈었는데 벌써 취직한 지도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 시골 동네는 바뀐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동네 슈퍼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선 정도 말고는 보도블럭 정비도 안 하는지 괜히 10년 전 그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자주 가던 술집도 간판이 더 허름해졌을 뿐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술집 앞을 지나니 맨날 시켜 먹던 두부김치에 소주가 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비싼 건 못 시키고 그거 하나 시켜다가 소주만 대병씩 마시고는 했고 그 당시에는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두부김치 같은 건 2번 다시 안주로 시켜 먹지 않겠다 다짐을 했었는데 문득 오랜만에 그 술집 앞을 지나니까 옛날 향수에 취한 건지 아니면 지금의 매정한 마누라를 만나기 전이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진 건지 아무튼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안에 들어갔습니다. 살짝 늦여름의 습도와 기름에 찌든 냄새는 그대로더군요. 후줄근한 인테리어도 가게 벽에 대충 붙어있는 메뉴판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메뉴판 앞에 맨 앞자리 숫자만 스티커로 바꿔놓은 물가 상승의 흔적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게 안을 들어서자 일하는 직원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제가 항상 앉았던 창가 자리에 앉았지요. 이 자리는 에어컨이 항상 잘 들어오는 꿀 같은 자리였거든요. 평소 먹던 대로 두부김치 하나를 주문하고 소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아직 연휴 시작 전이라 그런지 그래도 손님이 꽤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손님이 몰리기 시작하니 주문이 밀리는 건지 음식이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 시켰을 때 꺼내준 뻥튀기 안주를 다 먹고 나니 소주를 곁들일 만한 게 없어서 주방 쪽을 흘끗흘끗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카운터 위에는 두부김치 접시가 놓여 있는데 직원은 주문 받느라 바쁜 건지 날라야 할 음식이 많은 건지 정신을 못 차리고 바빠 보였어요. 내가 직접 가지러 가야 하나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주방에 있던 여자가 제 두부김치를 집더니 주방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들고 오는 모습이 조금 낯이 익었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 누군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어릴 적에 옆자리에 앉았던 짝꿍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나버려 그녀도 세월의 풍파를 맞았지만 신경질적으로 째져있던 눈매 하나만큼은 그대로더군요. 그 눈 때문인지 그녀를 대번에 알아보게 되었네요. 그녀가 제 식탁 위로 음식을 내려주는데 그녀도 제가 기억이 날듯 말듯한지 계속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녀가 당황하지 않게 나 맞다고 너스레를 떨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얼굴 표정이 갑자기 환하게 바뀌더니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면서 저를 엄청 반겨주는 겁니다. 그녀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신경질적인 눈매를 하고 있지만 마음씨만큼은 누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하고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주변 또래 친구 중에서 그녀를 안 좋아해본 남자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던 친구였습니다.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달리 보이긴 했어요. 가게가 바쁘다 보니 오랜만에 만나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저도 아쉽긴 했지만 그녀는 생업인데 저 때문에 일에 방해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서 한 잔 두 잔 비우면서 두부김치를 곁들여 먹으니 옛날 생각도 나서 그녀와 인사밖에 못 나눈 아쉬운 상황도, 아내랑 그렇게 다투고 나온 상황도 잊혀지고 옛 추억에 젖어서 얼큰하게 술기운이 오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한참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가 주방 쪽에서 나오더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언제 바빴냐는 듯 가게 안은 한적해져 있었고 그녀도 나갈 음식이 없으니 잠깐 저와 못다나는 회포를 풀고자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와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이 가게가 그녀의 시부모님이 하던 가게였고 지금은 두 분이 은퇴하시고 자기가 이어받아 하고 있다네요. 시부모님이 하던 가게라는 말에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도 결혼한 몸이긴 하지만 모처럼 만난 그녀가 결혼을 했다니 알 수 없는 질투심마저 들더군요. 저는 너스레를 떨며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두부김치 맛은 그대로라고, 정말 잊지 못할 맛이었는데 그대로 맛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너네 마누라가 해준 거보다 더 낫지?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은근슬쩍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떠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밀당을 해준다는데 저라고 거스를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 장단에 맞춰주면서 마누라가 해준 건 이 맛이 안 난다면서? 너가 한 게 훨씬 낫다고 그녀를 추켜 세워줬습니다. 그녀도 기분이 좋았는지 저한테 술 한 잔 달라며 잔을 들이미는데 여태까지 불 앞에 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빨갛게 익어있는데 그 느낌이 마치 그 시절 풋풋했던 그때를 추억하게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하더군요.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녀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손님은 저 말고 한 테이블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녀가 오늘은 장사를 이만 접어야겠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은 단골인지 그녀에게 오늘은 왜 벌써 닫냐고 물어보는데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바라보니 그 손님도 저를 한번 흘긋보고는 이해했다는 듯이 자리를 황급히 뜨더군요. 그러더니 그녀는 가게 샷다를 내려놓고 오랜만에 저보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때쯤 되니까 그녀가 무슨 속셈으로 그러고 있는지 다 한눈에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녀와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고 서로의 추억 속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저는 아내를 두고 그녀는 남편을 두고 가게 안에 있는 쪽방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두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다 끝나고 나서는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제 팔을 베고 있는 그녀가 하는 말이 참 사람일 알다가도 모르겠지 않냐면서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더라고요. 그녀의 남편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원래 그전에는 공부를 잘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가게를 물려주려 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 자식을 먼저 보낸 시부모님이 많이 상심하셔서 장사도 내팽겨치고 말도 아니었다네요. 그걸 보다 못한 그녀가 과부가 되었다고 해도 남편과의 의리를 지켜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부모님으로부터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고 시부모님도 자기한테 음식을 다 가르쳐주고 난 뒤에는 세상에 미련이 없어지셨는지 거짓말처럼 아들을 따라 가셨다고 하네요. 그때는 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이제 와서 나이 먹고 청춘을 다 날리고 나니 왜 그랬나 싶고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이 옛날부터 제가 그리웠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릴 적 그때 제 생각이 났다나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정말 영화처럼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거였고요. 그녀와 저의 만남이 마치 운명처럼 돼버린 거였지요. 아내와 그렇게 싸워버리고 왔는데 오래전부터 저에게 연심을 품고 있었다는 과부가 된 30년지기 친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다 설레더군요. 저에게 이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청춘이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새벽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는데 다음날 밤도, 다음날 새벽도, 그 다음날마저도 그녀와 3일 밤낮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아내한테서는 단 한 번의 연락조차 없었고 이대로 차라리 이혼을 하고 저도 고향으로 내려와 그녀와 아예 새 출발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벽까지 또 그녀와 함께 둘이 시간을 보내다 아침이 밝아서 자고 있는 그녀를 두고 가게에서 나왔는데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보셨나 봅니다. 저보고 미쳤다고 하면서 그 새벽에 거기선 왜 나오냐고 하시더라고요. 술 좀 마시다가 뻗었다고 대충 둘러댔는데 어머니께서는 다행히 그 말을 믿어주시더군요. 그러고선 저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술집에 일하는 여자가 아주 남자에 단단히 미쳐가지고
동네 남자들 중에 그녀와 아무 일도 없던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괜히 거기서 늦게까지 술 마시다가 그녀한테 걸리지 말고 괜히 며느리 알면 일 커진다고 앞으로 그 집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저를 사랑해왔고 운명처럼 재회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냥 그동안 매번 시간을 보내는 동네 남자들한테 질린 상황이었고 타지에서 제가 나타났던 거였죠. 그녀에게는 제가 신선한 놀잇감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부모님 댁에서 혼자 정말 얼이 빠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녀와 새 출발마저 생각했던 제가 다 어이가 없더군요. 아내가 생각나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전화를 받더군요. 저한테 사과하고 싶었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막상 저렇게 사과하고 나오는 아내를 보니까 마누라가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녀 덕분에 연휴 3일간 심심하지 않게 호강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정상적인 제 가정을 찾아서 가야겠지요. 추석 당일은 아무 일도 없이 편히 쉬었으니 오늘은 빨리 차 끌고 올라가 아내를 만나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순간의 실수로 가정을 잃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 위험한 비밀에 빠져버린 한 남자의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아내의 동생, 즉 시누이와 금지된 관계를 맺으며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위험한 유혹. 과연 이들의 선택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편 시작. 나는 39, 결혼 7년 차의 평범한 남자다. 아내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왔고 주위에서는 다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모범적인 남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평온한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곤 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 이상 설레거나 뜨겁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을 뿐이었다.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아내의 동생, 지연이었다. 지연은 28. 나와는 11살 차이가 나는 아내의 막내 동생이었다. 어릴 때부터 철없고 장난기 많은 모습이 강했던 지연은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저 귀여운 처제일 뿐이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지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날씬한 몸매와 세련된 외모로 어디에 내놔도 눈에 띌 만큼 성숙해졌고 자신감 있는 말투와 행동이 나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지연이 우리 집에 머물게 되면서였다. 지연은 이직을 준비하며 잠시 우리 집에 머물겠다고 했고 아내는 흔쾌히 허락했다. 언니, 내가 잠깐만 신세 좀 질게. 조용히 있다가 나갈게. 나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지만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내 일상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우리 집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거나 가끔 짧은 옷차림으로 내 앞을 지나갈 때면 나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나를 형부라고 부르면서도 가끔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곤 했다. 형부는 진짜 멋있어요. 언니가 부럽다니까요. 나는 장난으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가끔 진지해 보였다. 아내가 바쁜 날에는 지연과 단둘이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아졌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와인을 꺼내 들었다. 형부, 한 잔만 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별 생각 없이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힘들면 언니한테라도 얘기해. 내가 혼자 고민할 일은 없잖아. 그러자 지연은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형부, 가끔 언니가 부러워요. 저도 형부 같은 남자 만나고 싶거든요. 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이 내 눈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지연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갈 때 문이 살짝 열려 있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 느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다. 2박 3일 동안 지연과 나는 단둘이 집에 남겨졌다.
아내가 떠난 첫날 밤, 지연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형부, 언니 없으니까 이상하다. 우리 같이 영화라도 볼래요? 나는 가볍게 승낙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지연은 내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형부, 나 사실 요즘 너무 외로워요.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그녀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이야? 지연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형부는 내 얘기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나는 그 말을 농담처럼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을 때 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다. 지연의 손길과 떨리는 숨소리가 내 이성을 흔들었고 그녀의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걸 잊어버렸다. 형부, 멈추지 마요. 나 진짜 형부만 믿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침대에서 깨어나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지연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형부, 어제 일 후회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난 후회 안 해요. 형부랑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 후로 우리는 몰래 관계를 이어갔다. 아내가 집에 없을 때나 심지어 잠든 밤에도 몰래 만나 서로를 탐했다. 하지만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게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 지연과의 관계는 그날 이후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처음에는 한순간의 실수라고 합리화하려 했지만 우리는 매번 서로를 피하지 못했다. 아내가 퇴근하거나 외출한 틈을 타서 우리는 몰래 만나며 위험한 순간들을 이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은 점점 퍼져만 갔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내게 말했다. 형부,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해요? 나 형부랑 제대로 된 관계가 되고 싶어요. 나는 술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아, 우리 지금 너무 위험한 거 알아? 이 관계 오래 못 간다. 하지만 지연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형부, 난 형부만 사랑해요. 언니랑 나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우린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 며칠 후, 아내는 내게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요즘 지연이 이상하지 않아? 자꾸 나 몰래 무슨 일 있는 것처럼 보여. 나는 당황하며 물을 마셨다. 뭐가 이상해. 그냥 예민해서 그래. 너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아내는 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요즘 둘이 너무 자주 붙어 있는 것 같아. 내 동생이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나는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지연은 내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다. 형부, 언니가 눈치챈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괜찮아. 조심하면 돼. 조금만 더 조심하자. 하지만 지연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나 진짜 무서워요. 형부가 나랑 끝내면 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내 마음도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내 핸드폰을 몰래 뒤졌다. 그녀는 지연과 나눈 메시지를 발견하고 나를 추궁했다. 이게 뭐야? 형부, 사랑해요. 나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고. 나는 얼어붙었다. 그냥 장난이야. 둘이 장난친 거라고. 하지만 아내는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다. 장난. 이게 장난이라고? 둘이 무슨 관계야? 말해봐. 나는 끝까지 부정하려 했지만 아내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지연, 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너희 둘 도대체 뭐야? 지연은 울며 고개를 숙였다. 언니, 미안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장내버렸다. 아내는 집을 뛰쳐나갔다.
나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아, 이제 끝났어. 우리 어떡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형부, 나 이제 형부 없으면 안 돼. 나한테서 도망치지 마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널 지킬게.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안에서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내가 내 동생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어. 나는 그녀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미안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내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기회? 넌 이미 다 망쳤어. 내가 내 얼굴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이혼 후 나는 지연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할 줄 알았던 생활은 점점 무너져 갔다. 지연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집착하기 시작했다. 형부, 나한테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죠? 내가 싫어진 거 아니죠?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후회가 점점 더 커져갔다. 어느 날, 지연은 내게 말했다. 형부,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뭐, 확실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했어. 2줄이 나왔어. 나는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다. 이건 너무 심각한 일이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부, 나 이 아이 키울 거예요. 형부가 내 옆에 있어줘야 해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책임질게.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안에서는 더 깊은 불안감과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다. 몇 주 후, 우리는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 지연은 배 속의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형부, 이 아이 지킬 수 있겠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내가 다 지킬게. 하지만 병원을 나서는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연의 임신 소식은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그녀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정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지연과 내가 평생 이 관계를 감출 수 있을까? 하지만 지연의 눈물과 불안한 표정을 볼 때마다 나는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은 점점 더 나를 의지하게 되었다. 형부, 나 요즘 너무 불안해요. 사람들이 우리 관계 알아차리면 어쩌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우리는 몰래 병원을 다니며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았다. 지연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걸 기뻐했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형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진짜 가족처럼 살 수 있겠죠?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우리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나를 찾아왔다. 잘 지내? 지연이랑은 행복해 보여?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 동생까지 건드리고 이제는 아이까지 가졌다고 들었어. 대단하다, 정말.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나도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아내는 날 비웃으며 말했다. 후회. 이제 와서 너희 둘 정말 끝까지 가볼 생각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지연과의 관계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연은 나에게 의지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형부, 나 요즘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혹시 언니가 우리한테 무슨 일 벌이는 거 아니죠? 나는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우리만 생각하자. 하지만 지연은 점점 더 예민해져 갔다. 어느 날 밤, 지연은 나에게 폭발했다. 형부, 솔직히 말해요. 나랑 이 아이 책임질 자신 있어요? 아니면 언니한테 돌아갈 생각이에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그만해. 난 너랑 이 아이만 생각할 거야. 하지만 지연은 울며 말했다. 형부, 나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나 진짜 무서워요.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다독였지만 내 안에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임신으로 인해 점점 더 불안해했고 나는 그런 그녀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형부, 나 너무 불안해요. 나 혼자 아이 키울 수 있을까봐 무서워요.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있잖아. 너랑 아이 다 책임질게.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에 늦게 들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지연이 울면서 소리쳤다. 형부, 어디 갔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왜 늦게 와요? 나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회식이 있었어. 왜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지연은 더 크게 울며 말했다. 예민해. 나 요즘 얼마나 무섭고 불안한데 형부는 그걸 몰라요? 나랑 아이는 형부밖에 없다고요. 나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제발 좀 그만해. 나도 힘들어. 그 순간 지연은 배를 감싸며 주저앉았다. 형부,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나는 놀라서 그녀를 부축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지연의 상태를 살피더니 말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나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절대 너랑 아이 놓치지 않을 거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형부, 나 이 아이 꼭 지키고 싶어요. 제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도 우리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지연은 나에게 더 집착하게 되었고 나는 점점 그녀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어느 날 지연은 나에게 말했다. 형부, 우리 여기서 도망치자. 사람들이 우리 관계 알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나는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안정되면 다른 곳으로 가자. 하지만 그 말조차 스스로 믿기 어려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었다. 지연은 점점 더 불안해하며 나를 의심했고 나는 그런 그녀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결국 나는 지연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지연아, 우리 이러다 둘 다 망가질 것 같아. 이 관계 이제 그만하자.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형부, 나 어떻게 해요? 아이는요? 나 진짜 혼자서 키우라고요?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은 집을 떠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지연이 떠난 뒤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내 곁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한 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나 아직 널 포기 못해. 하지만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의 번호로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아내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너 지금 잘 지내는 거 맞아? 지연이는 괜찮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조소가 섞여 있었다. 지연이 임신했다며?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넌 이미 망가진 사람이잖아.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선택한 결과야. 행복하게 살아. 아니,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내의 마지막 말은 마치 저주처럼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지연의 집 앞을 찾아갔다. 노크를 했지만 지연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부모님이 나를 찾아왔다. 너 같은 놈을 어떻게 믿고 우리 딸을 맡기겠어. 이 아이 너한테는 절대 안 보여줄 거야. 나는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그들은 단호했다. 지연이 이미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했어. 넌 그냥 조용히 꺼져.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지연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이는 새로운 아버지와 함께 키우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집 안에 남아있는 지연의 흔적들은 나를 괴롭혔다. 그녀와 함께 보낸 밤, 그녀의 손길과 속삭임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형부, 나랑 평생 함께 있어줘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아내와 이혼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지연마저 떠나갔다. 그녀의 아이가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나를 더 깊은 후회에 빠뜨렸다. 어느 날 나는 지연과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그녀는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를 본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분하게 인사를 건넸다. 잘 지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너는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부도 아니, 오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떠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들은 여전히 내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나는 그날 밤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제발 알려주세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사연자님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놀랍게도 시청자분들 중 99.8%가 구독을 하지 않고 시청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자극적이고 몰입감 있는 사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만약 사연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하지 못한 말. 여기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요? 사별 후에 처음 맞게 된 밤, 그의 커다란 손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것에 온몸이 떨렸다. 남편과 사별하고서 늘 누군가의 손이 제 어깨에 닿기만 해도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 후 3년 정전된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사람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이 기분은 저의 몸을 떨게 만들었죠. 매일 외로운 나날을 지냈던 제 마음이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마음껏 울어도 된다는 느낌을 제게 전해줬어요. 저는 이 사람과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됐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정선입니다. 올해 61세죠.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와 함께 꾸렸던 이 작은 카페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외곽 국도변에 자리 잡은 우리 카페는 정말 작았어요. 테이블 5개에 의자 18개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나무 선반에는 커피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위에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카페 문을 닫았어요.
도저히 혼자서는 손님을 맞을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이 서 있던 커피 머신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혼자 중얼거리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색깔을 바꿨는데 저에게는 모든 게 회색빛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늘 그 시간에 일어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곤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차를 우리고 있는데 국도변 주유소에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키가 제법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주유소 직원들과는 다르게 움직임이 조심스러웠거든요. 기름 호스를 감는 모습도 바닥을 청소하는 모습도 마치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그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계속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걸까요?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주유소 직원들을 신경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기름 넣으러 갈 때나 마주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가 된 후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 남자가 주유소 앞 화단에 물을 주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꽃들이 시들까봐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저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성실한 사람 같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 나눴던 사소한 대화들이 그리워졌어요. 이제는 혼자 중얼거리는 것만 남았으니까요.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3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제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건 시계 바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3년 동안 문을 닫고 있었는데 누군가 들어오다니요. 주유소에서 보던 그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 성실해 보이던 사람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아마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님을 맞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혼자 고생 많으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3년 동안 아무도 제 상태를 걱정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집으려 했는데 자꾸 놓칠 것 같았어요. 겨우 물을 따라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물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동정인지 친근함인지 아니면 단순한 예의인지요.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6시 반쯤 되면 카페 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가 주유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들러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3년 동안 혼자였는데 갑자기 매일 손님이 오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새벽 6시 반이 되면 자연스럽게 커피 머신을 켜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른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3년 동안 혼자 중얼거리기만 했는데 누군가와 주고받는 말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을 보거나 제가 하는 일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마치 이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는 하시나요?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년 동안 누구도 제 끼니를 걱정해주지 않았거든요. 보통 빵 한 조각 정도만 먹어요. 그럼 제가 가끔 뭔가 가져와도 될까요? 저도 혼자 사는데 많이 만들 때가 있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겠다고 하다니요. 남편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며칠 후 그는 정말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김밥이었는데 정성스럽게 싸온 게 보였어요. 한 입 먹어보니 짠맛이 딱 맞았습니다. 맛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서툴지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죽고 난 뒤 처음으로 내 상태를 물어준 사람이라는 거요. 그 첫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혼자 고생 많으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봐주고 있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일주일쯤 계속되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그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와서 보니 낡은 털모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건 남편의 털모자였거든요. 마지막으로 입원했을 때 쓰던 바로 그 모자였습니다. 회색빛 털실로 짠 소박한 모자였지만 남편이 가장 아꼈던 것 중 하나였어요. 어디서 이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자를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아마 남편이 떠난 후 정신이 없을 때였을 거예요. 창고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것을 만진 것처럼요. 이런 건 함부로 못 버리죠. 그 말을 하면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털모자를 건네는 손가락 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찾아준 것뿐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 모자를 받아들었습니다. 3년 만에 만지는 남편의 체온이었어요. 물론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여전히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더 말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커피 안 드시고 가세요? 아, 네. 오늘은 그냥 말을 마치지 못하고 그는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뒤돌아봤습니다. 소중한 것들은 어디 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잠깐 놓칠 뿐이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털모자를 꼭 껴안고서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털모자를 베개 옆에 두고 계속 바라봤어요. 남편이 그 모자를 쓰고 웃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겨울마다 그 모자를 쓰고 눈사람을 만들어주던 모습도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픔보다는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그 남자는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했을까요? 왜 손이 떨렸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소중한 것들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 같았어요. 누군가 잃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더 조심스러웠고 말수도 적었어요. 어제는 고마웠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였어요. 그 말에 그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건드려진 것 같았어요. 혹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도 뭔가 소중한 걸 잃어본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커피를 들고 있던 손이 또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뭔가를 떠나보낸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제 마음을 이해하는 거였고, 그래서 털모자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뤘던 거였어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어요. 바람 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거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이 깰 정도였죠.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카페 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멈췄고 에어컨도 꺼졌습니다. 순간 너무 조용해져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손전등을 찾으려고 더듬거리고 있는데 카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밤에 누가 올까요? 문을 열어보니 그 남자였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랜턴과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불이 다 나갔던데요. 숨이 가빠 보였어요. 아마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밤에 저를 걱정해서 왔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날씨에 왜? 냉장고 음식들 다 상할 텐데요. 제가 아이스박스 가져왔어요. 정말로 큰 아이스박스를 끌고 왔더라고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을 옮기는데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 너무 더워요. 창고로 가시죠. 창고는 카페보다 조금 더 시원했어요. 그곳에서 랜턴을 켜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는 부채 2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이거라도 있으면 조금 나을 거예요. 부채질을 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풍 소리만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랜턴 불빛이 창고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기 언제쯤 들어올까요? 아마 내일 아침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부채질을 계속했습니다. 제 쪽으로 바람이 오도록 각도를 맞춰서요. 저도 그를 향해 부채질을 했어요. 1시간쯤 그렇게 있었을까요? 갑자기 제 부채가 그의 부채와 부딪혔습니다. 깜짝 놀라서 부채를 놓치려는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목에 닿은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 따뜻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속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손끝에서 시작된 온기가 팔을 타고 올라와서 가슴까지 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금세 손을 놓았어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부채가 떨어질까 봐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까보다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랜턴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무언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정선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동안은 그냥 안녕하세요라고만 했었는데요. 네.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그 질문이 의외였어요. 오히려 저는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전혀요. 오히려 말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와야 제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말에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태풍은 계속 몰아쳤지만 창고 안에 우리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의 손이 기억하고 있는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손이 닿았던 손목이 계속 따끔거렸어요. 아니, 따끔거린다기보다는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꾸만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이상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의 손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니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 같으면 6시 반에 커피 머신을 켰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가 올 시간이 다가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제가 싫었어요. 결국 카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친 채로 숨어 있었어요. 6시 반이 되자 정말로 그가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정선 씨, 괜찮으신가요?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기다리더니 그는 그냥 갔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창틈으로 보니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페 앞에 서서 한참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천천히 주유소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를 피하고 있는 건데 정작 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나흘째부터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새벽 6시 반이 되어도 카페 앞에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튼 사이로 계속 밖을 내다봤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를 피하려고 문을 닫았는데 정작 그가 오지 않으니 더 외로웠어요. 새벽 시간이 이렇게 길고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있던 시간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정말 다시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용기를 내어 주유소 앞까지 나가봤습니다. 그는 거기 있었어요. 평소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어두웠고 움직임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다가갔어요.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는 잠깐 멈춰서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색하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카페에 안 오시네요. 바보 같은 말이었어요. 제가 문을 안 열어줬으니까 못 온 거잖아요. 그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실수한 건 저였는데 그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오히려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날 이후 혼자 있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상해졌나 봐요. 3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있는 게 좋아지니까 무서워졌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좋아진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게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는 걸요. 그의 말에 저는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와도 될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카페로 왔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더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난히 더운 날이 이어졌는데 에어컨이 고장 나버린 거예요. 수리기사를 불러도 부품이 없어서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도 더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갔어요. 카페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 시간에 와서 커피를 마셨는데 제가 자꾸 어지러워하는 걸 봤나 봐요. 얼굴이 너무 빨갛네요. 괜찮으세요? 네, 조금 더울 뿐이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머리가 띵했습니다. 몸도 축 늘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손님도 없는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누군가 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는 게 느껴졌어요. 눈을 뜨니 천장이 보였습니다. 제 집 침실이었어요. 정신 차리셨네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젖은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카페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119를 부를까 했는데 열이 너무 심해서 일단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몇 시예요? 저녁 8시쯤 되었어요. 5시간 정도 주무셨네요. 5시간 동안 제가 정신을 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제 곁에 있었던 건가요? 침대 옆 탁자를 보니 해열제와 물컵, 그리고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네, 약국에서 해열제 사고 죽도 끓여왔어요. 열이 내리면 조금씩 드세요. 남편도 제가 아플 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괜찮으니까 가셔도 아직 열이 완전히 내리지 않았어요. 조금 더 지켜보고 갈게요. 그는 다시 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이마에 닿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차갑고 시원한 느낌이었는데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그는 잠깐 손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혼자 아프면 더 힘들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아팠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당신도 혼자 사시나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가족은? 옛날에 있었죠. 그 말에 뭔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되자 열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네요.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확인해 볼게요. 일어서려는 그를 보니 갑자기 혼자 있기가 싫어졌어요. 조금만 더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그는 다시 앉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는 제 이마에 손을 올려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손길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몸은 아직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의 손이 이마 위에 있는 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열이 내린 후에도 그는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가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으시면 이제 가봐야겠어요. 마침내 그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기다려보세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혼자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혼자 아픈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혼자 아프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 들어요. 정선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나댄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서 간병하고 혹시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줬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는 조용히 제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제 이마를 만졌어요. 아직 조금 뜨거우네요. 그의 손이 이마에서 천천히 뺨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요. 정선 씨,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함이 보였어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얼마나 오래요? 5년 정도 됐나요? 저보다 더 오래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도 저처럼 외로웠을 텐데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뺨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살짝, 정말 살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떨렸어요. 사별 후 처음 맞게 된 밤, 그의 커다란 손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것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고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 속에 담긴 마음이었어요. 말없이 나눈 위로, 눈으로 건넨 용기,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도 된다는 허락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뭐가 무서우세요? 이런 제가 무서워요. 남편을 잃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괜찮아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다시 사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 말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당신 손보다 더 따뜻한 게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죠? 그건 바로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 당신 마음이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그의 손길도 따뜻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더 따뜻했어요. 그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남편 이후로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 안긴 거였어요. 그런데 죄책감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졌어요. 그도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5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예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김민수? 이제야 그에게 제대로 된 이름이 생긴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함께 살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함께 지내시면 어떨까요? 카페는 어떻게 하죠? 카페는 그대로 운영하시면 돼요. 저도 주유소 일은 계속할 거고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카페 2층 살림을 정리해서 주유소 옆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방이었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지내니까요. 하지만 민수 씨는 제 생활 패턴을 배려해줬어요. 아침에는 여전히 6시에 일어나서 카페로 갔습니다. 민수 씨도 6시 반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러 왔고요. 예전과 똑같았지만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당신도 오늘 하루 화이팅이에요. 작은 대화였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어요. 민수 씨가 요리를 잘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줬습니다. 남편도 요리를 해줬지만 민수 씨 요리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처음에는 라면밖에 못 끓였는데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남편이 떠난 후 요리하는 법을 새로 배웠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카페와 주유소에는 매일 따뜻한 불빛이 켜졌어요. 제가 카페에서 일할 때 민수 씨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도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 씨도 아내를 잃었구나. 그래서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해줬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다시 사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걸요. 맞아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서로를 아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점점 진짜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선 씨. 네. 사랑해요. 민수 씨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61세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그날 밤 느꼈던 그 깊은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당신 손보다 더 깊었던 건 내 고요한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사랑이었어요.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졌을 때처럼 따뜻했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어요. 편안하고 든든했습니다. 주유소와 카페에는 오늘도 따뜻한 불빛이 켜집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우리는 매일 다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